유한타증권의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를 맡고 있는 유동원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이나 뭐 법인 포함해서 글로벌 투자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인 랩 상품을 운용을 하고 해외 투자를 하는 것을 도모합니다. 지금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글로벌 투자가 꼭 필요한 시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좋은 투자 전략을 세우고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화면 중앙에 랩 상품 지금 아마 표기가 될 텐데요. 네. 그쪽으로 문의 또 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부장님 현황 분석 및 좀 전망으로 들어가서 이제 2월 FOMC도 좀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좀 끝난 것 같아요. 이게 항상 조마조마하게 지켜보다가 좀 편안하게 끝난 것 같은데 그리고 흐름도 괜찮은 것 같고 요즘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도 사실 FOMC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작년 9월 달 10월 달이었나요? 아무튼 저도 이제 FOMC 방송을 했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이 기자회견이 약간의 악몽같이 그렇게 좀 트라우마적인 어떤 영향을 미쳤다면 이번에 FOMC 미팅이 있기 전에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저도 방송을 안 했고요. 그냥 보지 마시라 그랬어요. 그냥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올해 상반기는 저희가 시장이 좋을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반기에 바닥을 다시 잡는 걸 기다리자 뭐 이런 전략이 있었고 상저하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셨지만 저희는 어쨌든 상반기에 최대한 빨리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전히 좀 그런 전략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는 저희가 시장이 너무 작년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가 일어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고점 대비해서 뭐 S&P 기준으로서 27.5% 빠졌었고 나스닥이 거의 38% 가까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하락률이 나타나고 나면은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상당 부분은 좀 되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경기가 안정적인 모습으로 간다. 즉 요즘에 좀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게 골디락스 얘기 나오죠. 또다시 이제 안정적인 인플레이션과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로 복귀를 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추가로 또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의 시장 흐름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고요. 참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기 시작한 게 작년에는 거의 뭐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좀 예상했던 대로 좀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좀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변수가 있어요. 만약에 다들 걱정하시는 이 경기 침체가 올해 하반기에 정말 일어난다. 그렇다면은 상고하저가 될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어쨌든 상반기에 적극적인 투자의 패턴을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본부장님 말씀 듣고 마지막 출연하셨을 때도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는데 그때도 반도체주 좀 많이 얘기해 주시면서 적극적으로 좀 담아갔으면 좋겠다 용기를 내서 그 말 들었으면 지금 상당한 수익을 거뒀을 것 같은데요.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본부장님께서는 상고하저보다는 뭐 상고하중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정도를 보시는 걸까요? 만약에 상고하고가 돼버리면 시장이 좀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는 다 털 수도 있고요. 근데 상고하중이 되면 또다시 내년도에 상고하중으로 가던 아니면 뭐 상고하고로 또 한 번 더 가던 어쨌든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인 분석도 있고 매크로적인 분석도 있습니다. 자, 기술적인 분석을 보면은 작년에 저희가 6월 달에 바닥을 찍고 8월 달에 고점을 찍었었을 때 다시 한번 빠질 거라고 예측은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중간 선거가 되기까지의 시간적인 좀 여유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빠지면 그 두 번째 바닥이 6월 달 바닥보다는 더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낮은 바닥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당연히 FOMC 파웰 의장 미 연준의 역할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9월 FOMC 미팅에서 원래 저희가 예측했던 거는 뭐 금리가 아무리 많이 올려야 4% 정도로 봤는데 거기에서 딱 발표한 내용이 점도표 뭐 이런 얘기하면서 왕창 올려버렸거든요. 얼마까지 올렸냐면 지금 아시겠지만 5에서 5.5% 정도 사이까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1%지에서 1.5%포인트 정도 더 높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고점을. 그러면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저희는 만약에 1%가 더 높아지면 S&P 500 기준으로 약 10% 좀 넘게 적정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랬으니까 이제 두 번째 바닥이 더 낮아졌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금리 부분에 있어서 벌써 예측이 들어갔고, 근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떤 경기 침체나 뭐 급격한 어떤 뭐 문제가 생기면 더 빠지겠지만 지금은 그 금리 5%에서 5.5% 사이 정도의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네.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지금 3.6 정도 되니까 네. 올해 연말에 한 3.6% 미만 뭐 예를 들어서 3.5% 정도까지로 계산을 하더라도 이번은 이제 완전히 추세적으로서 뚫고 올라가는 차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8월 달에 고점을 찍고 빠지고 다시 지금 올라가면서 어떤 뭐 기술적인 분석, 200일선, 뭐 아니면 볼린저 밴드 상단, 뭐 이런 것들 좀 뚫고 올라가거나 그때 딱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또 다시 빠지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들을 하시지만 그게 아니라 더 올라갈 것 같고, 이제는 지금 좀 상단이 열려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펀더멘탈적인 분석을 하더라도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만약에 올해 연말이 금리가 3.5%다.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그리고 이익 증가율이 지금 컨센서스가 올해 이익 증가율 뭐 한 3%대, 4%대 정도로 좀 예측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온다. 그거는 이제 경기가, 그러니까 침체가 아니라 경기 둔화인데 그래도 YOY로 성장을 하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성장을 하는 한 해다라고 계산을 하게 됐었을 때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계산했었을 때에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적절한 지수 때는 S&P 500으로서 아마도 4,300에서 4,600 사이 정도. 네. 그러니까 지금 지수 대비해서 5에서 1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으로 계산하면은 한 13,000대 초반에서 14,000 정도. 네. 그러니까 지금 지수 대비해서 약 한 10에서 한 뭐 20% 정도. 네. 요 정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모습일 거냐면 만약에 상고가 나와서 이걸 벌써 터치를 해요. 저희가 말하는 그 숫자가. 그러면 이제 하는 중이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못 오르는 정도로 보는 거고요. 네. 만약에 더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떨어지는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고. 아니면 이제 좀 추세적으로 상고 계속 올라가면서 우리가 말하는 이 목표치에 도달을 하지 않는다면 상반기에 하반기에도 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결국은 이제 경기 사이클과 맞물려서의 어떤 시나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논리와 완전히 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결국 경기 침체가 오느냐. 네. 올해. 만약에 경기 침체가 정말로 세게 온다. 그래서 이제 미 연준이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게 실질 경제 성장률 2022년 0.5%, 2023년 0.5%거든요. 네. 그러니까 플랫이에요. 똑같은 네. 성장률인데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로 갔다. 네. 예, 올해. 그렇다 그러면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적절한 가치가 훨씬 더 지금 지수 대비보다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반기에 다 오르는 것을 다 되돌릴 수 있을 가능성이 하반기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저희는 이제 금리와 인플레이션은 아닌 것 같고요. 아, 이제 그거 끝난 건가요? 네, 그것보다는 지금은
경기 침체.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금리를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고 미연준이 그거를 고집하고 있는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경기가 급격하게 둔화해서 경기 침체로 넘어가느냐 네. 아니면은 그런 금리를 미연준이 제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가 3.5% 정도 수준으로서 유지가 되면서 경기는 그냥 하향 안정화 정도 그러니까 골디락스로 가는 구간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고 하중 또는 상고하고 네.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거라 생각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지금은 경기가 얼마나 둔화할 것이냐. 미국으로 봤었을 때 네. 경기가 얼마나 뭐 실질적으로 침체가 일어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전략을 세우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다 경기 침체 온다고 하고 막 사상 최악의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근데 또 불과 몇 달 만에 지금은 골디락스에 오히려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고 맞아요. 마일드한 경기 침체 오더라도 네. 그렇게 좀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기 침체 저는 이제 작년 내내 그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네 맞아요. 아무리 금리가 5%까지 땡긴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바로 일어날 확률은 정말 낮다. 네. 그 이유는 미국의 개인들의 펀더멘탈 이런 부분들이 워낙 튼튼하고 여기에 이제 미국의 은행권들이 또 자기 자본 비율이 높고 그러면서 이제 대출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고 그렇다면 소비자가 펀더멘탈이 튼튼한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도 펀더멘탈이 튼튼하면 경기 침체로 바로 넘어갈 확률은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제 경기 침체가 일어나기는 어렵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펀더멘탈이 약한 쪽은 어디냐면 정부예요. 네. 네, 그래서 금리를 제가 말씀드렸던 게 미 연준이 너무 오랜 기간 5% 이상으로 올려놓고 있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물론 미국이라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달라서 만기의 길이가 3년이 아니라 30년이잖아요. 우리나라 10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에 민감한 비중이 훨씬 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지시킬 수가 있어요. 높은 금리에서. 그렇지만 실질적인 정부의 부채 비율이 워낙 높고 네. 그리고 재정 적자 폭이 워낙 크게 금리가 높을수록 이자를 많이 줘야 되니까 그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오랜 기간 동안에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계와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튼튼하고 거기서 경기 침체가 안 일어나는 케이스인데 굳이 미 연준이 금리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높게 유지를 하기는 자기네 펀더멘탈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아니면 신용등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아마도 금리를 내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다행히도 이 30년의 만기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높은 금리를 유지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내리면 되니까. 네. 예. 왜냐하면 모든 채권을 발행하는 게 다 5%대에 발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롤오버가 들어오면 만기가 있으면 이제 그걸 신규로 발행을 할 때에 이자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떨어져서 목표치 근처에 왔었을 때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지금은 그래도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높은 숫자가 나오고 있으니까 뭐 목표치가 2%인데 그것보다 훨씬 높은 숫자니까 5%대 뭐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 이 숫자가 3%대 앞자리가 3%대를 볼 때까지는 금리 5% 얘기를 하겠죠. 네. 그죠? 6%도 얘기. 예, 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예, 아주 그 가능성 낮다고 보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했었을 때는 저희는 경기 침체가 빠르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경기 침체를 조금 알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요. 네. 갑자기 확 나빠지기도 하고 막 그러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괜찮아 보이기는 했는데 네. 갑자기 뭐 어떤 계기로 숫자가 너무 나빠지면은 이제 이런 거죠. 경기가 확 나빠진다는 케이스 중에서 심리적인 거나 고의적인 케이스, 네. 코로나. 그러면 이제 확 나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개인의 펀더멘탈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확 나빠지는 케이스가 되겠죠. 네. 아니면 뭐 사실은 예측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은행을 워낙 많이 오랫동안 들여다봤기 때문에 은행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단기간에 올 건지 안 올 건지가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은행의 예대율이 낮고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이 높고
고객들의 연체율이 낮을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빨리 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뭐 2007년도 이때를 들여다보시면 개인의 펀더멘탈이 너무 약하고 금리도 올라가고 여기에 은행권의 자기자본 비율도 너무 안 좋고 그럼 이건 당연히 경기 침체로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대폭락장이 올 거라고 제가 2007년도에 2006년도에 엄청나게 세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네. 똑같은 케이스로 지금 작년에 정말 힘들었지만 안 올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렸던 게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안 보인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매크로적인 숫자를 보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섣불리. 근데 이제 센티먼트가 심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다들 다 경기 침체할 거야. 뭐 그러니까 너 몸 사려. 그래서 돈을 안 쓰고 이러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여유가 있어.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좀 쓴단 말이죠. 네. 미국은 좀 그래요. 원래 미국은 소비지향적인 국가잖아요. 네. 예. 아시아 국가들은 저축지향적인 국가지만 예.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미국의 현재의 여러 가지 매크로 숫자를 놓고 봤었을 때 아무리 빨라야 저희는 2024년 하반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경기 침체가요. 네. 아무리 빨라야 그렇다면 1년 반 정도의 여유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이에는 시장이 나쁘진 않을 거라는 거고 여기에 또 그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이. 그럴 때 또 장이 나쁠 가능성은 낮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더 템포를 빨리 하시는 게 좋겠고요. 대신에 이제 상반기에 너무 많이 오르고 또 내년 하반기까지 안 떨어지고 뭐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내년 하반기에 들여다봤었을 때는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1년 안에 올 가능성이 확 높아졌다. 그러면 이제 제가 전략이 바뀌겠죠.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여윳돈이 있으면 주식을 좀 적극적으로 담아가야 될까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정반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1사분기에 막 거의 쌍바닥을 만들 거다. 다시 재하락해서 네, 뭐 그때 사라. 뭐 이렇게 지금 다들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정반대로 지금 조정이 있을 때마다 사라. 단기적인 조정 뭐 예를 들어서 어제 미국 시장 빠지고 이럴 때마다 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올해 한 4월 말이 지나고 나서 이제 2, 4분기 한 중순에서 말 사이에 펀더멘탈을 들여다보고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또 금리 수준을 들여다보고 미 연준의 제시한 금리가 얼마인지도 보고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보고 그때 가서 뭐 정말 털어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들고 있는 걸 유보를 할 건지 네. 아니면 더 사야 될지 그러니까 이런 걸 결정을 하실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단기적인 조정은 저희는 적극적인 투자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지금 좀 적극적으로 주식을 담아가도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네. 좀 좋게 보시는 그런 탑픽 섹터들 그런 게 좀 있을까? 자, 이게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네. 우리가 경기 침체로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너무 이제 비용이 높아져서 비용이 높아진 상황에서 매출이 안 늘어나면 네. 마진이 축소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익이 깨지고 그게 이제 경기 침체와 연결이 되고 엄청난 리스크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걱정할 만한 어떤 숫자들이 나왔었을 때가 뭐냐면 작년에 미국의 기업들의 생산성 지표가 나빠졌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확 튀었다가 너무너무 좋아졌다가 그리고 코로나19의 이후에 위드 코로나 시대로 넘어가면서 생산성이 좀 떨어졌단 말이죠. 인건비가 더 많이 올라가고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기업들이 안 좋아지겠구나. 경기도 나빠지는데 비용은 너무 많이 올랐어. 이제 이렇게 지금 시각적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나요? 챗 GPT라든지 네, 인공지능, 로봇 얘기 나온 거 AI 맞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다 생산성 향상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보시면은 대형 기술주들 특히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이 다 사람을 잘라요. 비트크 많이 올랐어요. 예. 네. 그래서 그만큼 결국은
인건비에 올라가는 폭보다는 네. 매출의 증가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지는 기업들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저희는 어떤 그 단기 테마도 그렇고 장기적인 어떤 빅 트렌드, 메가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걸 들여다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성 향상을 도와주고 있느냐.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그 생산성 향상을 일으키기 위해서 전력 소비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을 가능성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AI를 쓰거나 뭐 자동화를 하거나 다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또 인플레이션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그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기업에 대한 투자.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8년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2013년부터 2020년, 2018년 이때 굉장히 장이 좋았었을 때 보시면은 그때 넷플릭스, 뭐 아마존, 구글 뭐 등등의 회사들이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왔죠. 아마존 효과. 예, 그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디락스 기간이 오랫동안 갔고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이 뭐냐? 예, 이걸 봐야 되겠죠. 여전히 뭐 아마존이던 이런 회사들이 이제 생산성을 높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클라우드 산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전기차입니다. 사실 작년 12월 달에는 전기차 회사가 단가를 낮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안 좋은 뉴스다로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저희는 단가를 낮추는 대신에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 그 종목은 사야 되는 거죠. 똑같은 거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겠죠. 옛날에 한 거의 10년 전에 넷플릭스가 블록버스터 비디오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고 단가를 낮추면서 한 거잖아요. 미국 전역에. 예. 그렇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보다 훨씬 더 비용이 적어요. 네. 왜냐하면 사람을 덜 쓰고 들어가는 부품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마진이 높아요. 그래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많은 거죠. 그러면 그게 바로 폭발적인 성장을 가지고 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전기차 비중이 글로벌 전체 포트 그 자동차 산업의 시장 점유율이 겨우 10%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20%, 30%, 50%, 100%까지 갈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얼마나 인플레이션을 낮춰줄까요? 많이 낮춰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메가 트렌드라고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또한 저희가 또 재밌게 생각하는 부분은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바이오 산업의 발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어떤 약품을 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렸다면, 뭐 7년 걸렸다면, 그리고 7년이 지나서도 개발이 안 되면은 성공할 확률이 50%씩 줄어들고 이런 케이스였다면 지금 보시면은 요번에 코로나 우리 극복하는데 굉장히 짧게 끝났잖아요. 네. 예. 그만큼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막 돌려요. 그러면서 훨씬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효과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산업들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죽음의 계곡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시기에 잘 성장을 못하면 다 죽게 되는데 그 정도보다도 훨씬 더 효율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대형 뭐 바이오 산업이 평균적으로 연 수익률 12%를 창출했다. 그 인베스트 캐피탈 대비해서 뭐 한 12%의 성장을 보였다. 그럼 요즘에는 그게 16%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만큼 효율이 더 좋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일정 부분의 어떤 그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도 투자를 좀 해야 된다. 네. 근데 그거는 좀 부수적인 거고요. 가장 근본적인 거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IT 산업. 네. 그리고 전력 소비가 많기 때문에 이걸 대체해주는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을 가장 크게 낮춰준 전기차 부품. 그러니까 요거 세 개가 네. 가장 큰 어떤 투자의 핵심 포인트이고 네. 이게 장기적인 어떤 테마 메가 트렌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거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IT 산업. 네. 그리고 전력 소비가 많기 때문에 이걸 대체해주는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을 가장 크게 낮춰준 전기차 부품. 그러니까 요거 세 개가 네. 가장 큰 어떤 투자의 핵심 포인트이고
이고 네. 이게 장기적인 어떤 테마 메가 트렌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생산성이라는 게 네. 그 쉽게 이해를 하면은 사람이 좀 덜 들어가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맞아요. 대표적으로 1980년대에 S&P 500 기업이 100만 불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썼던 직원의 수가 한 8명 정도예요. 네. 8명 정도가 필요했어요. 100만 불을 창출하는데. 근데 지금 뭐 한 40년 정도 지났죠. 198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약간 40년이 안 되는 기간인데 지금은 몇 명이 필요한지 아세요? 그 100만 불이면 10억인데 네. 10억을 8명이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매출을 냈는데. 이것도 대단한 것 같은데요. 네. 어느 정도 될까요? 2명이요. 아 진짜요? 네. 와 4분의 1로 줄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와.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그게 생산성의 향상이 나오는 거죠. 와. 자, 그러면 이제 2명이면은 사람 1명은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나요? 예. 근데 사실 2명에서 1명 가는 건 뭐예요? 50%가 또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차트를 그려보면 요렇게 플라토잉한, 요렇게 좀 이렇게 평평한 기울기가 평평해지는 것 같은데 2에서 1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8에서 2로 떨어지는 건 굉장히 가파른 것 같이 보이지만 2에서 1로 떨어지는 건 좀 덜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퍼센티지를 구하면 그렇죠. 그래서 로그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모습 로보가 들어오면서 자동화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요즘에 또 뭐 보시면 쿠팡이던 네. 뭐 모든 걸 다 자동화 시키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물류센터도. 그러니까 그만큼 로보틱스의 발전 여기에 따라서 사람을 덜 쓰게 되는 심지어는 레스토랑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요즘에는 직원을 안 두잖아요. 거의 그냥 우리가 그냥 눌러서 주문하고 이제 직원을 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효과까지 생각을 한다면 저희는 생산성 향상이 굉장히 세게 아직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걸 할 수 있게 되는 게 데이터 그걸 또 쓸 수 있는 슈퍼컴퓨터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큰 변화가 생긴다. 네. 저희 기억으로는 뭐 한 5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막 그랬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필요 없어질 거다. 그러면서 엄청난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또 요즘에 막 인건비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막 사람이 필요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테마는 변한 게 없어요. 계속해서 생산성 향상은 이루어질 것이고 네. 계속해서 자동화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거기서 선두주자들 잘 고르셔서 오랫동안 들고 가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키워드가 생산성, 전력 소비 그리고 인플레 이런 키워드를 그렇습니다. 중심으로 봤을 때 로봇 AI, 신재생, 전기차, IT 그리고 바이오 네. 뭐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고 약간 이 전부를 좀 가능하게 하는 데 있어서 네. 그 반도체가요 다 들어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반도체도 괜찮을까요? 네. 이제 반도체도 네. 종류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반도체는 전형적으로 뭐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네. 메모리 쪽이잖아요. 네. 근데 이 메모리는 결국은 사실 실질적인 가전 관련된 수요와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가전이라고 하긴 또 그렇고 뭐 PC 그리고 핸셋. 근데 그게 이제 작년에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의 작년 동기 대비해서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빠지고 40% 빠지고 뭐 이런 케이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근데 전체적인 반도체가 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 뭐 애플도 자기 자체 칩 만든다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 카스터마이즈가 되는 거예요. 필요에 관련된 그런 반도체를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비메모리라고 얘기하죠. 또는 파운드리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쪽 수요는 계속해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센터, 뭐 AI 뭐 다 연결이 되면서 이쪽 수요는 계속 두 자릿수의 성장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 기술주를 보더라도 클라우드 산업이나 데이터 센터 쪽의 성장률은 그래도 두 자릿수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향후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반도체 지난번에 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 안에서 세 가지 정도의 테마를 보고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가 비메모리, 뭐 파운드리를 포함해서 삼성전자도 비메모리 쪽 엄청나게 투자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TSMC를 쫓아가려고
어쨌든 우리나라가 2등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수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장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장비가 어떻게 보면 슈퍼 의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ASML 같은 네, 뭐 그러니까 이런 쪽은 계속해서 어쨌든 마진이 꺾일 이유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 그 다음이 뭐였냐면은 그 5G, 네. 6G 통신 관련 쪽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낮춰주기 위해서 전기차가 막 보급이 돼요. 근데 테슬라 같은 기업이 가장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율주행 쪽이잖아요. 그럼 진짜 사람이 필요 없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해놨어. 그러면 이게 이제 자율주행으로 해서 택시가 되는 거지. 그럼 얼마나 효율이 높아지겠습니까? 아르바이트식으로.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화하려면 얼마나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뭐 또 심지어 뭐 전력을 창출해내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도 네. 또 반도체가 필요할 수 있어요. 요즘에 그쪽에 대한 또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뭐 요즘에 테마가 만들어진 뭐 챗 GPT 맞아요. 뭐 이런 쪽 관련해서 또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더 나아가서 동영상 관련된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대표적인 기업이죠. 뭐 원래 엔비디아 관련된 쪽은 게임이 더 중요했지만 앞으로 자율주행이 점점점 중요해지면 결국 영상 관련된 또 반도체 연결되는 거죠. 챗 GPT는 이제 톡이고 네. 이런 부분들에서 다 좀 카스터마이즈 되면서 성장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은 그런 쪽에서 어떤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내고 투자를 해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문제는 챗 GPT 같은 케이스를 봤었을 때 뭐 너도 나도 다 뛰어든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 성공할까요?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요. 옛날에 인터넷이 처음에 나왔었을 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제가 직장을 처음 시작했었을 때 그때 막 인터넷 관련주 하면서 2000년도까지 막 폭등이 났잖아요. 그때 종목이 한 100개 넘었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살아남은 게 지금 몇 개일까요? 3개? 아, 그래요? 4개? 그러니까 90% 이상은 사라져요. 와. 지금 똑같이 챗 GPT 관련해서 종목이 뭐 수십 개가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 10% 정도도 못 살아남을걸요. 그래서 지금은 단타 위주로 그게 투자를 하는 거고 그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테마예요. 테마. 네. 그러니까 테마 투자인데 이게 테마와 메가 트렌드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런 어떤 종목을 골라낼 수 있을 만한 여력은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몰라요. 기술력이 아무리 이 회사가 좋다 그러더라도 기술력이 좋아서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야후도 막 그렇게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저희는 이제 이럴 때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냐면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매출이 많이 늘어서 자체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고 다른 애들보다 훨씬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기업들이 나와요. 네. 그게 전기차 업종에서는 테슬라였던 거죠. 2019년에. 그 나올 때 사도 늦지 않나요? 늦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때 흑자 전환이 될 때 사면 10배 올라요 또. 아, 그래요? 물론 그 전에 10배가 오릅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사면 지금 예를 들어 챗 GPT라고 칩시다. 그걸 지금 사서 그 종목이 1등이 될 거다라는 걸 맞추면 네. 100배 먹을 거예요. 아,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성공을 할 수 있을 확률을 내가 딱 집어냈다라는 게 3%밖에 안 된단 말이죠. 네. 빵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기다렸다가 얘가 1등이 되겠네 하는 거를 알게 됐었을 때 사도 10배 먹을 수 있으면 그게 더 낫죠. 3%의 확률을 거의 70%의 확률로 높아졌었을 때 그때 사는 게 맞겠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옛날에 반도체 네. 얼마나 많았어요.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삼성전자 있었죠. 뭐 LG 세미콘 있었죠. 현대 반도체 있었죠. 뭐 아무튼 정말 관련된 기업 많았어요. 근데 심지어 SK 하이닉스나 뭐 엔젤 망했고 보시면 어떻게 됐죠? 다 상각 소각.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셨던 분 다 망했어. 대신에 삼성전자는 엄청나게 올랐죠. 처음에 뭐 10,000원일 때 샀으면 100배 먹었죠. 200배 먹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1등이다라는 거 알고 들어갔었어도 그때 주가가 제 기억으로 6만 원이었어요. 10만 원 미만이었단 말이죠. 몇 배인 거예요? 그럼 또 10배, 20배는 먹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100배, 200배를 노리는 것보다는 저는 좀 더 편안하게 10배, 20배를 노리는 전략이 맞다. 이런 신기술은. 그래서 원래 우리 흔히 얘기하는 초기 단계의 신기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누가 1등을 할 건지 보일 때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그게 또 저희는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테마는 2000년도부터 계속 나왔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북경에서 2011년부터 2013년 있었을 때도 그 전에 사이클에 2008년 사이클에 막 뭐 OCI 뭐 이러면서 태양광 관련주들 뭐 엄청나게 뛰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게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망해 나갔거든요. 그리고 살아남은 기업들이 지금 남았는데 그 대표적인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50% 60%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종목을 사서 들고 가면 사실 10배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업종에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실적이 중요합니다. 성장을 막 많이 할 때 실적이 마이너스일 때는 그래서 저는 그 캐시우드님의 전략을 저희는 못 써요. 왜냐하면 그분은 어쨌든 신이노베이션 기업들을 다 사거든요. 그래서 그 100개의 기업을 다 투자를 해서 그 3개의 기업을 맞추려고 하는 케이스거든요. 더 이해를 해서. 저는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거.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를 사더라도 캐시우드는 처음에 사겠지만 저희는 흑자 전환했을 때 사는 거고 마찬가지로 챗 GPT도 지금은 다 적자일 거기 때문에 흑자 전환하는 기업이 나오면 그때 그걸 사겠죠. 신재생 에너지도 다 적자일 때는 투자 안 하고 흑자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이 딱 나왔을 때 지금 벌써 이미 나왔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사는 거죠. 그런 전략이 저희는 훨씬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뭐 신재생 언급해 주신 그런 곳에서도 이제 신생에서 그 테마와 메가 트렌드가 이어지는 그런 기업 그리고 숫자가 찍히는 걸 보고 들어가도 10배 안 늦어요. 안 는다. 10배까지 노려볼 수 있다. 그럼요.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지금까지 약간 이렇게 글로벌 한 시각으로 글로벌한 기업들을 좀 이렇게 다뤄주셨는데 아까 처음에 그 미국 경제의 경기 침체가 뭐 2024년 3분기 뭐 이렇게까지도 보신다고 하셨었잖아요. 그 이유가 기업과 가계의 펀더멘털이 좋다고 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만약에 우리나라로 좀 갖고 왔을 때는 가계가 조금 이제 요즘 보면은 그 전체적으로 국가 GDP도 많이 낮아지고요. 그다음에 가계 부채도 높고 부동산이 흔들리면서 위축될 거다 이런 전망들도 좀 많은데 미국의 논리를 한국에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울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작은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과 글로벌 경기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내수 소비 시장을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왜냐하면 지금 가계부채 비율과 금리는 내수 시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의 GDP 중에서 내수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는 넘기 때문에 크거는 맞죠. 그렇지만 기업들의 실적으로 계산하실 때는 가장 시가총액 안에서로 계산하셨을 때는 훨씬 더 글로벌 경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중국이 살아나고 미국이 괜찮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주가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요. 보시면은 내수 관련된 주식이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으로 계산했을 때 몇 프로나 될까요? 그래요. 그렇죠? 삼성전자 반도체만 전체 시가총액의 거의 뭐 40%. 여기에 자동차, 전기차 부품 더하면 또 50% 훨씬 넘어가겠죠? 뭐 그러니까 결국은 글로벌적인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비중이 우리나라는 거의 한 뭐 3분의 2는 넘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만기의 폭은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리의 민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수 변동성이 크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딱 이걸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나라는 금리를 미국보다 더 많이 안 올린다고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3.5% 요 정도의 고점을 제시를 했잖아요. 미국은 5%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당이 가능한 거예요. 이 부채 비율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금리가 만약에 작년에 4.6%까지 막 올라가다가 계속해서 막 미국 쫓아가서 5%까지 올라간다. 그랬으면 올해 큰일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4.6%까지 갔다가 지금은 3%대 초반입니다. 맞아요. 많이 내려갔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안 터지는 거죠. 서바이벌 할 수 있죠. 네. 여기에 글로벌적으로 경기가 더 막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올해 안에 나온다. 특히 네. 뭐 반도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흐름이 좋죠. 그렇죠. 네. 물론 적자는 적자죠. 그렇지만 이제 바닥을 다질 거다. 상반기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좋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식에 있어서는 훨씬 더 글로벌적인 차원에서 들여다보시는 게 맞다. 네. 그리고 그 글로벌적인 차원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뭐 현대차, 뭐 이런 회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예. 아니면 뭐 지금 2차 전지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2자릿수 이상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산업의 대표적인 기업들은 올해는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네. 반도체 섹터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이런 거 좀 언급해 주셨는데 2차 전지가 좀 빠진 것 같은데 2차 전지는 조금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좀 대표적으로 막 좀 좋게 보시는 분들은 네. 대한민국을 이제 반도체를 바톤을 이어받아서 한국을 먹여 살릴 거다 막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뭐 먹여 살릴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네. 자,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전기차잖아요. 네. 자, 근데 전기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가 전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의 몇 프로라고 그랬죠? 10%밖에 안 된단 말이죠. 네. 그럼 앞으로 이게 성장을 많이 해서 10배 더 늘어야죠. 그죠? 100% 갈 거니까. 어차피 네. 내연기관은 이제 도태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따른 성장은 계속 일어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성장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시장 점유율 다 더하면 2차 전지가 한 20% 정도 될 거예요. 뭐 정확한 숫자 봐야 되겠지만 중국도 마찬가지였어요. 20% 정도 될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일본 정도가 있고 파나소닉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벌써 올리가폴리 파워가 만들어진 거예요. 올리가폴리 파워, 그러니까 과점화가 된 겁니다. 네. 그럼 이거의 엔터리, 그러니까 진입 장벽은 높아요. 네. 새로운 회사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여기다가 또 재밌는 거는 중국은 중국 애들 키우기 위해서 중국 자동차 뭐 아시잖아요. 뭐 기리 자동차 있을 거고 뭐 BYD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CATL 네, 이쪽이 CATL. 연결이 돼 있을 거겠죠.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싫어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를 또 쓰게 될 수 있겠죠.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약간의 이 미국파, 중국파 이렇게 갈리면서 우리는 양쪽을 다 플레이할 수가 있는 케이스가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배터리는 당연히 네.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쟁을 계속 해야 되겠죠. 중국산과 일본산과 경쟁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 기술력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낸 그 뭐 역사를 보면 이 업종은 당연히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저희는 자동차, 전기차 부품 비중을 전체 포트의 20%는 들고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그 안에서 부품이 절반일 수도 있죠. 예. 완성차 10% 들고 가고 부품을 10% 들고 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거는 본인이 마음이 편한 쪽으로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가 엄청 빠졌다가 그 반등이 어느 정도 성공을 했잖아요. 그런 것도 물론 이렇게 단가 가격 상품의 가격을 낮추면서 그걸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의 그런 성장성 그런 게 보고 어떻게 보면 투자를 했다 이렇게도 해석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건 자동차 회사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막 뛰어들면은 네. 테슬라는 시장 점유율을 많이 잃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맞아요. 막 빠뜨렸지만 그렇지 않죠.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높고 그리고 또 사실 내연기관 관련된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기술이 아니잖아요.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빨리 털어야 되거든요. 많이 남아있을수록 더 마이너스죠. 새롭게 시작하는 회사가 훨씬 더 낫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우리나라 자동차도 당연히 미국에다 공장을 짓는 게 맞죠. 왜냐하면 그쪽으로 새로 짓는 공장들은 전기차 관련 쪽일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비용은 훨씬 더 내연기관 쪽보다는 낮을 거고 네. 그러고 거기 시장은 워낙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관련해서의 누가 이길 수 있느냐 누가 이 내연기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레거시를 빨리 없애버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오래된 회사일수록 그게 쉽지 않거든요. 네. 사실 기아차 현대차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내연기관 수소차 뭐 얘기하면서 전기차로 안 넘어갔던 이유가 있어요. 왜? 부품 회사들, 노조들 연관된 게 너무 많거든요. 그게 다 레거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네요.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아요. 그거를 딱 바꾸기 시작하고부터 주가가 움직였거든요. 그래요. 네. 결국은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다른 경쟁사들 지금 기존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더 뭐 잘 만들 거다. 이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테슬라는 당연히 1등이 될 거고 네. 그 이외에 다른 자동차 회사들 뭐 그게 우리나라 차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대형주를 봤을 때 삼성전자, 현대차, LG엔솔 이렇게 글로벌을 상대로 수출을 이렇게 하는 기업들은 글로벌 상황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그렇죠. 분위기 거기에 경쟁력이 있기만 하면 네. 그리고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 가지 또 많은 분들이 국민주로서 좀 갖고 있는 게 그 네이버 카카오를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 네이버 카카오가 그 주가 흐름이 그래도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 50% 이상 빠져 있는 상태여서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혹시 본부장님의 의견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화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레벨업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만약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네. 우리나라 시장의 1등인데 네. 이거를 글로벌 시장에서도 탑 4 안에 들 수 있다. 그럼 사셔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인터넷 관련주들이 미국의 구글, 아마존 뭐 이런 관련 회사들만큼의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럼 사셔야죠. 그럴 것 같아요. 저 정답이 없습니다. 네. 정답이 없을 때는 안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해외 진출을 인터넷 회사들이 하려고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페이스북은 성공을 했죠. 네. 글로벌리 다 쓰죠. 그런데 페이스북보다 먼저 만들었던 게 뭐죠? SK에서? 싸이월드. 네. 망했죠. 그러니까 그겁니다. 훨씬 우리나라 사람들이 싸이월드를 많이 썼죠. 그걸 왜 페이스북이 한 걸 우리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해낸다면 사야죠. 네. 네이버 카카오 엄청난 상승을 보이겠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쿠팡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라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그런가 하면서 좀 헷갈려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거를 성공을 못하면 이 주가는 힘들죠. 왜냐하면 엄청난 적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사가 정말로 성장을 하려면 엄청난 성장을 하면서 적자를 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완전히 만들어서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면 적자가 빠르게 흑자로 변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튀는 주가가 나오는 건데 아직 쿠팡은 엄청난 적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엄청나게 투자를 어디에 하고 있죠? 자동화에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글로벌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왜 아마존의 주가가 저렇게 많이 올라갔을까요? 글로벌적으로 다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고 1등을 하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알리바바의 주가는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다가 흔들렸냐? 왜냐하면 중국 쪽에 시가총액이 워낙 뭐 중국 쪽의 마켓셔가 워낙 컸는데 그걸 글로벌리 할 수 있냐? 근데 그 시장은 워낙 크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 시장은 너무 작잖아요. 아까 앞서서 탑4라고 한 거는 여러 산업이나 이런 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 4위 안에 들면 네. 그래도 주가 흐름이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보통 올리가폴리 파워가 탑, 그러니까 과점화라고 얘기합니다. 네, 보통 탑3, 탑4 정도로 저희는 봐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관점을 그 반도체와 전기차와 2차 전지 적용하니까 진짜 다 1, 2위, 현대차도 한 3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안에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게 보시는 거군요. 네. 아유, 본부장님 오늘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또 국내 이렇게 모든 시장을 섭렵하게 얘기해 주시고 핵심만 이렇게 뽑아서 얘기해 주셔서 단박에 좀 이해가 되고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정말 좀 진지하게 본부장님의 인사이트를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면 지금도 수익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작년에 너무 많이 틀렸어서 오히려.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망은 다 맞았는데 주가 흐름에 있어서 또 지나친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좀 과도하게 시장이 좀 반응을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본부장님 그러면 만약 네. 지금 이제 한 여윳돈 1억 정도 있으면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은 무난하다 포트폴리오 전략? 네. 그런데 그 1억이라는 게 여윳돈의 1억이라는 게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1억을 가지고 얼마를 버셔야 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억으로 예금을 했다. 그러면 뭐 요즘에 금리 한 3%로 칩시다. 그러면 1년에 300만 원. 그 정도만 벌어도 만족하신다. 그러면 주식 안 하셔야죠. 근데 300만 원 가지고 만족하시나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1년에 암만 못해도 1,000만 원 정도는 벌어야 된다. 10%. 네. 그러면 주식 하셔야죠. 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본인이 요구하는 리스크가 얼마고 요구하는 수익률이 얼마인가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따져봐야겠네요. 네. 저희도 상품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홈런형은 20% 이상의 수익률, 변동성 20%. 뭐 그다음에 중간형은 뭐 10%대 중반의 수익률, 10%대 중반의 변동성. 뭐 그다음에 뭐 안타는 10% 미만의 수익성, 뭐 5%에서 10% 사이, 변동성은 5% 10% 사이. 결국 이건데 만약에 내가 돈이 100억이 넘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안타를 사셔야죠. 5% 10%. 네. 그 정도만 해도 뭐 5억 10억. 네. 1년에 5억 10억만 현금이 생기면 뭐 편하잖아요. 네. 그죠?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이 있고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필요하냐 이게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내가 투자하는 어떤 그 톨러런스라고 해야 되나? 그 견뎌낼 수 있는 게 변동성을 견디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종목이 뭡니까? 그걸 딱 정확하게 보여줬던 종목이 작년 12월 달에 테슬라예요. 네. 이 종목을 빠질 때 고점 대비해서 거의 70% 빠졌단 말이죠. 그리고 12월 달 한 달만 30% 빠졌어요. 이걸 못 버텨서 던지셨으면 지금 100% 올랐잖아요. 못 챙기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변동성을 견디셔야지 수익이 두 자릿수가 나는 거죠.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뭐의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이 종목을 잘 골랐느냐 못 골랐느냐. 잘 골랐다면은 변동성을 이겨내라.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은 어쨌든 성장주 70%, 가치주 30%, 또 선진국 70%, 신흥국 30% 이런 전략을 가져가고 이 안에서 이제 개별 업종들도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업종들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건 다 주식이에요, 주식. 네, 주식. 근데 이제 주식이 아니라 뭐 어느 정도 비중을 채권을 들고 갈지 어느 정도 비중을 현금을 들고 갈지 이런 부분들은 결국 내가 원하는 목표 수익률이 뭐냐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에 있어서 좀 더 익숙해지시기를 좀 더 마음이 편해지시기를 그래서 장기적으로 항상 나는 투자를 한다라는 생각에서 너무 단타 위주로서의 투자의 마인드는 좀 많이 좀 줄여주시고 장기적으로 정말 메가 트렌드가 만들어지는 그런 업종의 종목이라면 꾸준히 사서 모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억만 있으면 뭘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그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미 벌써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많이 작년에 힘드셨잖아요. 저도 많이 힘들었고 같이 대화도 참 많이 나눴습니다. 많은 욕도 먹고 거기에 또 저희가 버티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투자의 길은 쉬운 게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같이 가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내용을 많이 보시고 그리고 그냥 썸네일만 보지 마시고 좀 내용의 깊이 나든지 내용의 디테일 끝까지 들어보시고 그 논리를 이해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논리를 이해하면
버틸 힘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꼭 투자는 지금 시대에서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투자를 하시고 그 투자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해도를 높이시기를 정말 바라고 거기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한타 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